네, 그러면 저도 이 안철수의 대선 출마 선언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씨가 벌써 네 번째 대선 출마예요. 2012년에 처음 등장해갖고 2012년, 16년, 그다음에 이제 22년, 이번에 24년까지, 25년까지.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마다 계속 출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네 번 출마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네 번째 출마해갖고 당선이 됐었죠. 그러니까 출마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지가 커지고 당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거꾸로야. 제일 처음에 출마했던 2012년이 가장 파괴력이 있었고 그때 될 뻔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계속 하향세를 겪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마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특이한 이제 그런 정치인인데 어쨌든 아직 공식적으로는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끝나고 나서 기자가 이거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건 시간이랑 장소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선언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출마라고 하기에는 그 여러모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선언이었죠. 일단 시점이 2월 23일이었는데 일요일 오전이에요. 일요일. 그 일요일이 어떤 날짜냐면 기자들이 딱히 기사거리가 없어갖고 오늘 뭐 휴일인데 뭐 메꿀 거 없나라고 찾는 그 시간에 현안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남들이 기사를 안 만들 때니까 괜히 툭 튀어나와갖고 그날 하루 정도는 기사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저 한때 안철수 하면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했을 때 정계에 입문한다고 했을 때 정말 구름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취재를 하고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나왔을 때 진짜 1초에 한 권씩 책이 팔리고 막 그랬던 그 안철수가 어떻게 이렇게 기사거리가 없는 날 골라서 대선 출마를 할 정도로 이런 지경에까지 그 몰렸나 하는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되고 다만 이제 핑계는 그 주 화요일에 좀 이따가 이제 이틀 뒤죠. 그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잡혀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헌재 심판이 변론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유는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다분히 그 전에 그달 초에 2월 2일에 대선 출마를 첫 선언을 했던 이준석을 염두에 둔 이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도 보면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을 의식한 듯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또 장소를 보면 장소는 국회 소통관에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기자회견 할 때 쓰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을 의식해서 홍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준석에 비하면 너무 이 성의가 없는 거지. 이게 마치 프로포즈 하면서 그냥 일반 카페에서 이렇게 틱 하고 얘기, 너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포즈 할 때는 웬만한 레스토랑 하나 통으로 다 빌려가지고 그냥 전체 예약 넣고 뭐 약간 의리의리하게 나름대로 분위기 잡고 옆에 와서 뭐 음악도 연주하고 뭐 이런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이건 마치 그냥 일반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 말고 갑자기 틱 이렇게 금반지 꺼내면서 나랑 결혼할래 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라 상당히 좀 성의가 없다.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받는 국민 입장에서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분량도 이준석의 연설문은 어쨌든 풀리다 읽는 데만 한 30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연설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나름대로 많이 있었는데 안철수 씨는 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듣다 뭐야 끝났어? 들어보니까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 이 연설문 그냥 읽은 시간이 7분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이렇게 분량도 짧고 그야말로 그냥 그 일상적인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설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면 나름대로 중간에 애드립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원고 써서 읽었지만 청중로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했던 이준석에 비해서 이 안철수 기자회견은 그냥 시종일관 종이로 원고 갖고 와서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심지어 카메라도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원고만 보면서 읽고 나서 그냥 푹 나가버리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는 발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선 출마 연설문이라는 걸 제가 국민에 대한 프로포즈용 러브레터라고 많이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건 뭐 너 나랑 결혼할 거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도 약간 이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모욕감이 느껴질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목을 보면 제목을 달아놨죠. 시대교체 국민통합 선언문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결국 이제 누가 봐도 대선 출마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얘기, 이 표현 어디서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약 10년 전에 그 해리포터로 유명한 해리포터 속의 헤르미온느 역할을 했던 엠마 왓슨이라는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2014년 유엔 여성 친선 대사로 임명됐을 때 그때 했던 마지막 문구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걸로 딱 연설이 끝나거든요. 그 이 연설이 이제 히포쉬라고 하는 그 남성들도 함께 페미니즘을 합시다. 페미니즘 운동을 합시다라고 그 성평등 운동에 나서자고 호소를 하는 그 연설의 맨 마지막에 그 에드먼드 버크, 일부러 보수주의, 영국의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를 인용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악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걸로 끝난 아주 유명한 연설이어서 굉장히 수많은 그 전 세계의 어떤 시민들에게 혹은 여성 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그 울림을 줬고 이른바 페미니즘 그 요즘은 이제 정체성 정치가 많이 구박을 받는 신세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각광받던 시기여가지고 엠마 왓슨을 일약 이제 개념 연예인으로 확 떠오르게 만든 지금도 여성운동 페미니즘의 전체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점을 찍은 그 연설이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명연설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아주 무의미하게 소진해 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항상 이런 식이야. 과거에 지난번 대선 출마 때도 그 오바마의 2004년 전당대회 연설 제가 그 책에서도 인용했던 그냥 We are not the African America, We are not the Asian America,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진보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표현을 한국의 이름으로 그대로 갖다 썼는데 이게 사실 로마주인지 표절인지 왜냐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이름에서 그 아메리카가 뒤에 붙는 거를 라임을 따서 랩처럼 이렇게 연설문을 짰던 거잖아요. 오바마는. 근데 이건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 라임도 안 맞고 그냥 무의미하게 표절을 번역을 해서 표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오바마와 같은 감동도 생기지도 않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 주목하지도 않고 그냥 표절만 한 거야. 그야말로. 그러면서 무미건조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표현을 써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엠마 왓슨의 그 유명한 표현을 갖다 쓸 거면 여러 가지 빌드업을 좀 해놓고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속으로 써야 그리고 적어도 이게 엠마 왓슨이 쓴 그 유명한 표현인 걸 인용을 해줘야 그래야 이게 이 매너인 거고 제대로 된 오마주인 건데 이건 뭐 과거 우리가 80년대 일본 노래 그냥 무성의하게 갖다 베끼고 그냥 이렇게 일본 예능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대로 갖다 베끼듯이 그런 식으로 완전 그 매너, 비매너식의 이런 게 안철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너무 남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누가 써준 건지 아니면 안철수가 직접 고른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국민과 정치권에 세 가지 소설을 하러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겨. 첫째는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에 진영 내 진영 갈라치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본인의 입장이 왜냐면 본인이 이미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이랑 합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는 보수 정치인이야. 보수 진영 안에 들어가는데도 안철수 안 끼워주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철수는 주류 정치인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내 진영 갈라치기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치유의 장이 될 수 없다면서 갈라치기로 갈등만 더 유발할 뿐이다.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그 한 달쯤 전에 그 달 초에 좀 이준석을 저격하는 그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 얘기하지 마라. 그래봤자 그것도 또 하나의 갈라치기다. 그러면서 둘째로 갑자기 또 둘째로 넘어갑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시대 교체, 시대 전환하고 이건 또 뭔 차이야? 같은 같은 얘기를 그냥 표현만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갑자기 왜 김영삼, 김대중이 나오는지도 좀 이제 의아해요.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김영삼 정부 때 하나의 청산이나 금융실명제나 뭐 IMF 개혁 또 김대중 정부 때는 IMF 때 했던 구조 개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맞긴 하지만 그게 노무현 정부도 이런저런 개혁을 했고 뭐 이명박, 박근혜 다 나름대로 개혁을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은 평가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김영삼, 김대중만 얘기하는가?
그 이것도 좀 뜬금없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맥락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역사관을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설명 전혀 없죠. 그냥 툭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레토릭은 되게 과해. 과장된 표현은 뭐 혁명적 개혁, 뭐 국민을 봉사하는 뭐 이렇게 가는데 그 혁명적 개혁의 내용이 뭔지가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면 국민이 흥이 나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은 배가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국민이 흥이 나? 그러니까 뭐 국민 소득이 배가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한 3만 달러 되는데 6만 달러 된다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논리적인 무슨 디테일이 전혀 없어. 그냥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 또 이를 위해서 초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좋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얘기가 이렇게 시대 교체라고 했다가 근본적 정치 개혁이라고 했다가 혁명적 개혁이라고 했다가 뭐 초양극화 이거 엄청나게 하나하나가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디테일은 없고 그냥 그런 걸 하면 이걸 하면 이게 되는데 그거의 원인은 또 이거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가면서 동어 반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야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순환 논법을 계속하는. 그래서 시대 교체의 방법론이 정치 개혁인데 정치 개혁을 하려면 또 시대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래서 시대 교체의 중요한 가치는 또 정치 교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대 교체, 두 번째는 정치 개혁, 세 번째는 정치 교체인 거야. 이게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이제는 이 논리적인 기본적으로 이게 글씨를 쓰는 논리적인 일관성마저도 다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87년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성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도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 뭘 축소하라는 건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계엄 사태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계엄 권한을 축소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국회 입법 권력 특권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국회 입법 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된다는 거야. 아마 이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저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입법 폭주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국민이 선출하는 양대 권력이 대통령 권력하고 국회 권력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면 국회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거고 국회 권력을 축소하면 대통령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법부 권력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 권력도 축소하면서 국회 권력도 축소하자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남는 권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쯤 되면은 이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논리적 일관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양 진영한테 다 어필하기 위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본인 스스로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 되는 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선거법도 함께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자기네 전부터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지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이유는 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호남은 너무 민주당만 장악하고 대구는 너무 국민의힘만 장악하니까 대구에서도 민주당 의원 조금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조금 당선되게 하자라는 게 중대선거구제의 기본 취지고 근데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주장했던 이른바 지론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진정성이 있었지. 왜냐하면 자기가 민주당 간판을 걸고 부산에서 계속 4번 도전하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저 사람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 그 안철수는 맨날 서울에도 출마하고 마지막에 최근에는 본인 안철수 연구소 그 회사가 있는 판교에 있는 분당에서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당선되기 유리한 지역으로만 출마해놓고 혹은 또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뜬금이 없고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이 중대선거구제를 기존에 하다가 이게 완전히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가지고 고이즈미 총리 때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도입한 게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꼭 정치개혁이 된다라는 게 논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중대선거구제가 개혁이고 어떨 때는 소선거구제가 개혁인 거지. 이게 꼭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한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이 실험을 안 해본 게 아니야.
이미 지방선거에서 일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까지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게 다당제가 되기는 보장되기는커녕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싹쓸이 3명, 4명씩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완전히 지역구를 싹쓸이해 보이고 오히려 제3당이었던 정의당이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나라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뭐 견제와 균형이 갖춰진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치적 실험을 다 해본 상황에서 이제 상황에서 철진한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과연 이게 좀 고민을 하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세력이 많아요. 들어요. 거기다 최근에는 이 극우 세력이 활성화되면서 뭐 그 자유통일당 같은 정당이죠. 그런 정당들이 아마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그런 정당들이 그걸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원내 정당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바로 딱 드는 반론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반론에 대한 그 해답이 없죠.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이 요즘 이재명 민주당이 개헌을 거부한다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돼서 국민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임원식 임용비 서습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뭐 일견 맞는 말이죠. 일견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개헌과 선거법 개혁을 하면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검찰의 법 집행도 문제지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게 안철수식 전형적인 양비론이죠. 그러니까 검찰도 비판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도 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헌을 하고 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 검찰 세력과 이재명 세력을 다 솎아내자 뭐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선거법 개헌을 하고 선거법 개혁을 한들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으이? 으이? 하면서 우리 이 문제 의식과 이 제도적 해법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이 집권한 3년과 사법 리스크에 물든 정치인 왜 이재명이죠. 양쪽을 다 비판합니다.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을 양쪽 다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입법 행정 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 권력도 축소시키고 행정 권력도 축소시키고 다만 국민이 직접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빈 공간을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이재명은 얼마 전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안 제시라도 있어. 근데 이 안철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대안. 왜냐면 그 얘기하면 또 이재명이랑 겹치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다 그 모두 까기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변화는 사람, 기업이 주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합리적, 공정한 사회와 경제는 국민 동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시대를 교체하고 그게 바로 시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가. 내가 기자회견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냥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입니다. 이러고 그냥 그걸 걸어 나가요. 그게 한 7분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연설인데 적어도 이게 대국민 그 선언이고 일종의 대선 출마 선언인데 제대로 된 인사말도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걸어 나가 버려요. 아마 끝나고 나가서 밖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겠지.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거 대선 출마 선언인가 물어보니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무슨 문학적인 장치도 없고 연설문을 쓰다가 그러니까 본문만 적당히 뚝딱뚝딱 써놓고 야야 뭐, 의원님 지금 발표하시려면 알았어 그냥 들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쪽에서 그냥 적당히 쓰다 만 듯한 내용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지난번 연설 같은 경우에 43살 케네디 46살 오바마 이거라도 많이 인용이 됐잖아요. 뉴스에 그 부분이라도 나갔는데 이거는 뭐 뉴스에 리포트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신 처리됐어요. 제가 영상 찾아보니까.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 이런 대선 출마 선언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도대체 이거 왜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탄핵이 만약에 그 조만간 인용될 걸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는 아마 엄청나게 릴레이 대선 출마 선언이 매일매일 쏟아질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치 게임 할 때 1, 2 하듯이 이제 주요 대선 출마자들이 여야 말할 것 없이 아마 십수명이 한꺼번에 막 대선 출마 선언이 쏟아질 거야. 그러면 그때 안철수가 선언해가지고는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대. 그러면서 왜 해? 이런 분위기가 될 테니까 아마 그게 두려워서 남들이 선언하기 전에 미리 먼저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전략이라기보단 꼼수죠, 그거는. 그래서 2012년 이후 안철수의 새정치 실험이 완전히 이게 거의 처참하게 끝난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선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을 없애지 말고 국민의당을 그냥 온전하게 그 끌고 오면서 제3 세력으로 보존하고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망하고 이재명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3 세력인 국민의당 어떨까라고 국민들이 쳐다봤을 텐데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계속 당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결국엔 국민의힘 들어와서 그리고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게 안철수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의 인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에 처음 정치에 출마했을 때 그때 진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의 상품성을 보고 너도 나도 안철수를 데려가려고 했죠. 그래서 문재인, 뭐 손학규, 뭐 이준석 수많은 정치인이 안철수와 함께 뭐 합종 연행을 했죠. 같이 당을 만들기도 하고 연합을 하기도 하고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그랬는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안철수 주변에 누가 있나요? 국민의힘 합당할 때 안철수를 따라서 들어간 사람, 국민의힘 안에 안철수 개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심지어 한동훈도 한동훈 개라고 해서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 안철수 개라고 해서 안철수를 따르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지금 안철수 본인 혼자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지금 2012년 이후, 2015년 정계 입문 이후로 몇 년입니까?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10년이 넘게 정치를 했는데도 유의미한 자기 세력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는 누구랑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재명 대표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좋든 싫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마치고 2016년에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주목받을 때 안철수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기초단체장이었어. 그런데 그 2012년에 이때도 지방선거에 이때 당선됐죠.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그리고 2016년에 대선 출마 처음 했고. 자, 그랬던 이재명이 8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민주당을 자기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한 3분의 2가 다 이재명계가 돼버렸어. 그쪽 한 180명이 이재명계니까.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재명도 뭐 이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재명도 많은 도덕성 논란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안철수를 비교해보래. 같은 정치를 했던, 뭐 이재명의 정치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제3 중도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세력이라도 엄청나게 키웠잖아. 그런데 안철수는 그 많은 자산을 갖고 시작했으면서도 결국 뭘 했냐. 이건 정치적 유아 수준이다. 그냥 어린이 수준이야, 어린이 수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13년의 정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정치 계속 나오는 거는 1,000억 원대의 자산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냥 취미 활동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결국 정치 접으시고 본인의 전공인 IT 분야의 기업인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기업을 잘 운영해가지고 진짜 아까 앨런 머스크 누가 있는데 차라리 기업을 잘 운영해서 수출을 많이 하셔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업인으로서 세금 많이 내고 기업인으로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인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면 그러면 언젠가 정치권에서 다시 부를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장관을 시킨다든가 뭔가 이렇게 정 필요한 데서 뭔가 이렇게 기업인으로서 영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오지도 않을까 싶고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이거 그냥 민폐입니다. 민폐. 이 사람 정치 왜 하는 거야? 이런 소리밖에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설문에 대한 제 점수는 저는 그래도 55점 드리고 싶어요. 55점. 저는 그렇게 막 빵점 30점 이렇게 팍 깎고 싶진 않고 왜냐하면은 이준석을 75점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한 55점. 그러니까 60점 이하기 때문에 낙제인 거예요. 그 낙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수 받으면 그냥 출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마하면 괜히 이제 3억 원 그 후보 등록비만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보 등록비 낼 것 없이 국민의힘 안에서 출마하면 그냥 공천 탈락이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누가 안철수한테 표를 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 출마하는 방법은 또 탈당하는 수밖에 없어. 경선에 참여 안 하고 또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돈은 많으니까 3억 정도는 그냥 껌으로 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이미지 망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정계 은퇴를 하시고 기업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철수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 대한 제 채점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